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북 관계의 잠정 목표로서 경제 통합을 제안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을 두고서 또는 미래의 그 남북 관계를 두고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 분단을 관리하자, 즉 현상 유지가 낫다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고유의 목표이자 또 우리 결의의 소망이었죠. 아마 지금도 그럴 것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과 미래 통일의 중간 단계 혹은 일종의 징검다리 그런 개념으로 경제 통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 국민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서울통일평화연구원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설문을 오랜 기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국민 중에서 통일을 지지하는 분들이 10명 가운데 4명 순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6분들은 그저 그렇다 혹은 필요 없다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장기로 보면은 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문을 보면 이렇게 물은 게 있습니다. 통일이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어떤 분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민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경제 협력을 또 말씀하십니다. 즉 통일이라 그럴 때 한 3분의 2가량의 분들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개념으로서 물자와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거 이런 것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즉 이 통일에 관한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남북 관계의 목표가 무엇인지 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상 유지를 남북 관계의 목표로 삼는다. 아마 아까 전에 조변 박사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만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즉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 관계가 큰 밀접함이 없지만 또 통일로 가고 있지 못하지만 현 상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목표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가 잘 될 때의 그 상승 잠재력을 놓치는 겁니다. 즉 긍정적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죠. 북한이 발전하게 되고 그러면 남한도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생깁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아마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현상 유지 방안은 제가 판단할 때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현재처럼 남북 관계 계속 갈 것이다. 저는 가능성을 매우 낮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태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부 동학이라는 것이 북한 내부의 문제를 야기하고 또 탈북민들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되겠죠. 이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남한을 대상으로 우리는 핵이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러 시각으로 또 각도로 위협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문제가 또 남남 갈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현상 유지의 지속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어떠냐? 이 통일은 가장 큰 문제가 북한 수용성
문제겠죠. 즉 우리 남한 주민은 통일을 하면 당연히 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생각할 겁니다. 실제 우리 통일연구원의 응답에서도 절반가량의 우리 국민이 답했고 절충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 합치게 되면은 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당연히 남한 제도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이 이걸 현재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젊은이들의 가장 큰 통일에 대한 지지를 하자는 이유는 역시 통일 비용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통일 비용은 독일식 통일 정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화폐 전환율 같은 걸 잘 하게 되면 이 통일 비용을 유발하지 않은 통일이 가능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일 비용 핵심 문제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이 높은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가 합쳐질 때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독일보다 남북한 주민의 소득의 갭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는 아마 독일보다 더 큰 통일 비용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을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정책 수단이 결여된 컨텐전시 플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지 이거를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정책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태에서 공허한 일종의 목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통합 어떤가? 이 통합은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줍니다. 북한은 경제 성장의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남한의 편익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경제 통합이 달성하게 되면 영구적 비핵화에 기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북한은 국제경제체제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혜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도발 혹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통합이라는 것은 통일로 가는 바람직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통일로 가는 것은 가능성도 낮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실제 그 단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잠정 목표로서 이 통합을 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을 좀 점진적으로 가져가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그림이 경협과 통합과 통일의 경제 효과를 추정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협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경협만으로서 남한 경제가 큰 편익 누리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일 대박 말씀하시지만 이 잘못된 통일은 이 대박이 아니라 큰 비용이 될 것입니다. 사실 대박은 통합 대박입니다. 그 남북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되면 그때 북한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고 남한 경제도 같이 발전한 거죠. 그때 남한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여러 추정에 따르면 평균 해마다 0.5% 정도입니다. 남한 경제가 한 2% 성장한다 할 때에 이 단계가 되면 추가적으로 0.5%포인트 더 성장해서 2.5%포인트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통일은 경협을 거쳐서 남한과 북한 경제를 통합시키고 통일로 가는 이게 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현상 유지 방안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북한이 이걸 수용하기도 어렵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요. 통일은 불가역적이니까 지속 가능하겠으나 북한의 수용성은 없고 거의 주변국도 현 상태에서는 낮고 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남한 내의 수용성도 지금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통합은 지속 가능하며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통합이란 것을 우리가 새 정부가 일종의 남북 관계의 목표로서 톤을 세팅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가적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부추길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 관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북한의
또 남한과의 통합을 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제 통합이라는 것은 경제학과 달리 북한 경제가 일정 정도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시장 경제의 기본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시장 거래의 자유와 그리고 기업 경영과 창업의 자유화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바로 다 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이 소규모 기업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경제 질서에 편입되려면 결국 국제 기준에 부합되는 통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8년까지는 김정은 정권에서 이중 일부를 암묵적으로 해왔습니다. 시장 거래를 인정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비공식적이지만 사유가 많이 됐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북한은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쳤습니다. 수출 주도형인 거죠. 그러면 이 낮은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이를 위해서 환율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과 북한이 경제 통합을 해나간 것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즉 자본과 노동의 통합, 그리고 제도의 통합 이런 게 있겠습니다. 서울통일평화연구원이 남북 통합 지수를 통해서 이 남북 관계의 밀접함 또 제도 통합의 정도를 해마다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인들이 그 통합 지수를 구성하는 변인들인데요. 이걸 통해서 보면 현재 남한과 북한의 경제 통합 단계는 0에서 10단계 중에서 1단계 정도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는 3단계 정도였습니다. 1단계, 3단계 차이가 뭐냐면 이 생산물이 교류가 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강하면은 3단계, 미미하면 1단계입니다. 아예 없으면 0단계겠죠. 현재로서는 0과 10 사이에 있는 이 11단계 중에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 통합은 한 1단계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더 진전이 되면 생산물이 통합되고 또 자본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제도까지 통합되면 남북의 경제가 하나의 시장,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이 되는 거죠. 사례가 있느냐? 이 통합을 거쳐서 통일로 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 통합이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유럽 통합은 생산물 시장을 통합시켰고 요소 시장도 통합시켰고 제도 중에 일부까지 즉 화폐까지 통합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이나 사회보장 통합은 아직 없습니다. 부분 통합 케이스로서 중국과 홍콩은 아직 노동이라는 요소의 통합은 없습니다. 완전 통합은 이제 재정과 사회보장까지 다 합친 걸 말하죠. 독일식입니다. 즉 바로 독일식보다는 부분 통합 단계, 중국, 홍콩 단계부터 시작해서 유로존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독일식으로 완전히 통일되는 것을 상정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 케이스를 바로 한국에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근본 제도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유럽 통합의 국가들은 모두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국가였습니다. 남북한의 제도는 다르죠. 두 번째는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 때문입니다. 즉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평균 1인당 소득과 새롭게 가입하려고 하는 이 국가 사이의 소득 격차가 한 100대 30까지는 용인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남북한의 1인당 소득의 비율은 한 100대 3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바로 통합이 어렵겠죠. 따라서 이거를 점진적으로 풀어가면서 통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정치적 제약, 다시 말하면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북한은 실험적으로 할 겁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이 소규모 기업 사회화를 하면서 그것도 변방에서 하고 점진적으로 중앙의 핵심적인 대기업 사회화까지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중국식 개혁이라 그러면 보통 이 변방에서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의 비대칭성,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한 통합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북한 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되고 북한 주민은 그 물가로 생활이 안 되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부를 통합하는데도 먼저 남한 시장을 북한에 개방해주고 남한의 제품들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점진을 하면서 이 북한 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남한 자본이나 외국 자본이 북한 들어갈 때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북한의 임금이 크게 올라서 이 수출 주도형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화폐 통합은 초기하기보다는 남북 사이의 화폐의 균형 교환 비율을 관찰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현실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과 사이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인데 이 비핵화가 안 되면은 경협도 어렵고 경협 안 되면 통합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통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현실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저희 답은 이렇습니다. 먼저 북한이 스스로 미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제 생각에는 북한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리 가본 미래를 꿈꾸게 함으로써 현재의 문제를 보게 하는 거죠. 그 길로 가야 하는데 이 핵이란 것이 그 길을 막고 있다 하는 판단을 북한이 내려야 되겠죠. 그게 아마 핵에 대한 집착을 감소하는 데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경제가 통합되면은 북한 체제 불안이 감소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처음부터 통일하겠다 하고 남북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이 북한은 의구심 품겠죠. 즉 남한이나 미국의 정책 의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도하는 남북 목표는 잠정적으로는 통일보다는 통합이다 하는 메시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통합이라는 것은 이 북한의 국제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핵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또 개발할 수 있는 동기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경제 통합이 북한도 동의할 수 있는 목표라 그러면 저는 이 현재 비핵화를 푸는데 이 경제의 방법이 유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유럽도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시작되는 것이 유럽의 그 석탄, 철강 공동체였습니다. 북한의 광물을 국제 공동 개발 관리하게 되면 이 북한이 우라늄을 통해서 핵을 만든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경제 통합을 미리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현 상태에 적용해서 이 북한 비핵화 푸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인 교수님 감사합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경제 통합이 우리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발표문 또 미리 읽고 또 오늘 다시 들으면서 이 길이야말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북한법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 제도적 수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단계 내지 3단계, 10단계까지 가는 중에 그 단계를 바꾸려면 그 중간에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또 제가 연구할 분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발표로 들었습니다. 두 분 토론자 말씀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먼저 양문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문수입니다. 김병현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 문제를 이제 다시 한번 보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를 통일 문제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판을 설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같은 학자적인 고민들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우리 김병현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이제 그 발표문의 그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대해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 공감을 합니다. 북한 문제를 펴얹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정치인과 보수와 진보 사이 정쟁 대상으로 삼는 여론이 더 이상 대북 정책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정말
200%, 300% 공감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김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이제 저희 전문가 그룹에서 좀 더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형태로 좀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서 통일론이라는 것은 워낙 역사적인 뿌리도 깊고 오래 역사성도 깁니다만은 또 하나 사분오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각 제각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수렴 현상도 이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다른.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통일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 내부에서는 이제 국민들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만 다양한 여러 세대와 이념 지역 간의 갈등, 생각의 차이.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이제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이란 대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고난도의 고차 방정식이고 어떻게 보면 또 단일히 해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해법들을 서로 제시를 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좀 더 만들어가는 과정들이라고 보고 그러면서 이제 큰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그림들 중간중간에 연결고리에도 토론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역시 이제 저도 똑같이 김병현 교수처럼 이제 북한 경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북한 경제가 아닌 다른 전공자들 혹은 일반 국민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느끼는 게냐. 한편으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 다르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고려는 충분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안보라든지 그런 정치 군사적에 대한 고려들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 문제라는 것이 항상 이 당위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또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들이라고 봅니다. 통일과 마찬가지로 경제 통합 자체도 사실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과정이죠. 과정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출발점은 현재입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북핵 문제로부터 이런 그러면 경제 통합이라는 그 머나먼 길까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부분들이고 그럼 결국 출발점이 북핵 문제라 그러면은 북한 스스로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외부의 세계와는 별개로 나름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결국 북한이 북핵을 통해서 뭘 추구를 하는가? 결국 국가의 입장에서는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안보 문제, 두 번째는 경제 문제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아주 적다고 하더라도 제로가 아닌 이상 특히 이제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은 실제 확률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보의 문제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은 문제라는 것들이죠. 더욱 이제 지금처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김정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른바 비확산 체제라고 일컫는 NPT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 스스로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NPT 체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덕이 따라서 핵을 가지지 않은 작은 나라들은 어떤 형태로든 고민들을 할 것이고 또 북한 같은 나라에는 이런저런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북아에서 그 이전에도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격화에 따라서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북중러 간의 진영화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이런 진영화는 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과연 북한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고 사고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들은 한편으로 보면 조금 쪼개서 보는 것이 편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쪼개서 보는 부분들은 또다시 고민들을 앓는 것이 현상 유지 부분들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는 현상 유지, 앞으로 5년 동안 현상 유지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약간의 굴곡은 있을지언정 현상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대체로 보면 북핵 문제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준비기를 거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달 혹은 1년 정도 그 이상 정도 이제 긴장이 고조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미국과 이제 북한 사이에 혹은 중국이 중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갈등이 봉합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정쩡하게 끝난 상태에서 다시 그냥 그릇대로 가는 형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어렵습니다만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더욱이 러시아까지 참여한 상황에서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제 북한이 이번에 3월 달에 ICBM을 쐈지 않습니까? ICBM을 쐈는데 그때 대해서 미국이 안보리를 소집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무슨 소리 하냐. 북한이 약속 안 오겠다면 너희들도 약속 안 지켰어. 라는 식으로 결국 미국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제재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은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처럼 이러한 제재 체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현상 유지는 좀 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경제통합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만은 어쨌든 안보 문제까지 동시에 집어넣어 가지고 북한을 끌어들이거나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그런 겁니다. 되게 보면은 현상 유지라는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현상이 유지되는 것을 선호한다는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화라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것하고 분단이 고착되는 것이 과연 같은 것인가? 물론 어떤 분들은 같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평화를 추구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착시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화를 통해서 공존을 추구한 것이 오히려 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어떤 분들의 말씀들에 저는 좀 더 귀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의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면서 김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서면에 질문을 적어서 주시면 주변에 양측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아서 전달해 주실 거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같이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최은주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의 최은주입니다. 먼저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많은 공부와 고민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통일과 나눔 재단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익숙한 용어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더 촘촘하게 좀 고민을 만들어 가야 될 이 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많이 설명을 해주신 김병현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통합이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의 시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관성적으로 잘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면서 해나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한 번 더 좀 환기해 봐야 한다는 이런 시기에 좀 되게 유의미한 문제 제기였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당연하고 당위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런 통합의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한국 사회에 남북 관계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하나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이런 논의가 굉장히 뜻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도 이러한 남북의 관계들을 개선하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했던 시도들은 있었지만 그러한 시도들 안에서 명확한 목표들을 갖고 있다기보다 잘 풀려나가고 교류가 활성화되면 남북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데 막연한 하나의 기결점에서 봤던 것들에서 약간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오히려 목표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실행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오늘 김병현 교수님의 발표에서 많은 부분들을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약간 그 발표 내용 듣고 그 전에 한번 읽으면서 조금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을 한 3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이제 정책, 그러니까 북한의 변화와 관련한 측면인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북한이 시장 경제적 요소들, 제도들을 이제 일정하게 암묵적으로는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 협력의 견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명확한 제도나 법제화는 아직까지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소유권 제도의 문제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안 풀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분 동의하면서도 또 한편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들었던 고민이, 일단 소유권 제도와 같이 시장 제도를 북한이 도입한다고 하는 건 사실 북한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게 단기간에 결단을 가지고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북한 안에서도 나름대로 과정을 밟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고 시도를 하고 또다시 이제 시행착오들을 겪어가면서 제도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 경제 제도가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 경제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시장적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들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함께 평가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에도 실제로 북한에서 좀 더 시장 경제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 조치들을 취하고 그걸 법에 이제 반영하고 그다음에 그걸 좀 더 큰 법에다가 확고하게 얘기하기까지 거의 한 6, 7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제도화의 과정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현실의 변화와 함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그 사회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창업에 대한 말씀하셔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런 과학기술을 경제와 연관시키면서 각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활동할 것들을 좀 허용을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변화들이 단초가 돼서 실제로 이제 작은 소규모 창업들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병현 교수님의 말씀, 그 지적이 실제로 북한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초기 조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남북 간의 2017년 이후에 상업적 거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통합을 위한 첫걸음들을 만들어갈 때 이 초기 이제 조건들, 현재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 안에서 이 초기 조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앞의 내용하고 좀 연결되지만 실제로 북한의 변화가 좀 심층적으로 발생을 해서 일정하게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나야지 협력의 가능성들, 통합의 첫걸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북한의 변화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 안에서 교류 협력을 함께 함으로써 오히려 제도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도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의 문제인 것 같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처음을 시작할 것인가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엔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고민들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김병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 그러니까 핵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비핵화가 되고 제재가 완화되면 경제 협력을 해서 통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무난한 과정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경제 통합이라고 하거나 교류 협력이 가지고 있는 잠정적인 역할들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발표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경제 교류와 협력,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항구적인 비핵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비핵화 프로세스와 경제 통합의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제시한 것처럼 다자 협력의 가능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다자 협력에서 제가 좀 더
주목했던 부분은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나 아니면 해외 단체 기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결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병현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북한 광물의 국제 공동 개발 및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이것도 의미 있는 그게 가능성도 높은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면서도 실제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광물 관리들을 통해서 제재의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걸 공동 관리에 참여하는 이제 국제 사회나 아니면은 다른 국가나 기관들에게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같이 유무형의 이해관계가 좀 더 얽혀 들어가서 강력한 고정 제약들이 좀 생겨났을 때 오히려 이러한 이제 비핵화의 문제들 그리고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의 가능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제 이런 경제 통합을 위한 경제 협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비핵화라고 하는 이제 큰 제약 조건을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제재가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경제 협력이 당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두 개의 방식들을 각 시기적인 조건에 맞춰서 어떻게 유연하게 활용을 해서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부분 안에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각 시기별로 유연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하나의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이제 계획과 시행 방안들을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토론자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이 다 경제학자들이신데 경제학자들이 경제 이야기 연구하고 발표하시기도 사실 바쁜 와중에 이게 북한 핵 문제까지 계속 거론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그런 방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 토론에 대해서 김병현 교수님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말씀이 제가 부족한 점 그리고 더 생각해야 될 점들을 참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최원재 박사 말씀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결국 패키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경제 쪽 패키지를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일종의 평화 체제 패키지를 만들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이 제재 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패키지를 함께 만들어서 풀어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마 이게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경제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문수 교수님 말씀 중에 앞으로 5년 동안이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중 관계나 특히 미르 관계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바뀔 부분인데 또 그만큼 이 변동성이 높은 시기 같습니다. 북한으로 볼 때도 이렇게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5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아주 고민해야 되는 시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 지난 김정은 집권 10년보다도 앞으로 5년이 훨씬 더 두려운 시기 또 불화 시기 같습니다. 그걸 미리 알게 하고 오히려 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것은 5년 동안 현상 유지가 과연 바람직한가? 즉 남북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이런 관계가 앞으로 5년 더 지속된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미래 또 복잡한 국제 질서의 최선인가? 앞에 그 발표에서 이제 원심력, 구심력을 윤영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해서 5년을 더 끈다. 매우 위험한 생각 같습니다. 두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5년 동안을 현상 유지하겠다 혹은 통일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통합이란 단계를 설정하고 이것을 북한에 또 시그널을 주고 이를 정책화시키는 것이
이 남북 관계의 그 바람직한 온인을 위해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하면은 그 미리 가본 미래를 많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 그러면 북한 주민이나 또 북한의 권력층이나 김정은이 많은 그 맛배기라고 그럴까요? 옛날에 그 우리 영화 보면 맛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맛배기를 많이 보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맛배기를 보면서 맛을 보면서 어떤 미래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알게 하는 거, 그게 아마 핵심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4건 정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저기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소개드리고 대개 질문 답변 희망을 자로 김병현 교수님을 지정했기 때문에 김병현 교수님이 좀 시간을 고려해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택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북한에게 경제 통합 미래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래야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관점에 공감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없는 북한의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산업 접점이 남한보다 쉬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남북한 경제 통합의 공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 박경석 선생님 질문입니다. 남북 경제 통합을 남북 관계의 잠정 목표로 제시하셨는데 경제 통합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소득 향상이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1인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엘리트들의 잔치로 또 군사력 강화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북한 정권이 수용할 수 있는 경제통합 방안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선생님 질문입니다. 이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내부적 혼란과 외부 지원 없이 안정을 이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경제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병행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진웅 선생님 질문입니다.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성공적인 경협 사업이었다, 또 경영 모델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은 재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조영기 선생님 질문입니다. 발제자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유럽에서 경제 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동일한 가치 체계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이질적 경제 체제에서 경제 통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북한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고요. 예, 이런 질문이십니다. 이게 돼서 한 5분 이내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핵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많다 그러면 한 질문당 1시간이라 답변 드리고 싶은데요. 짧게 답변 드려야 함을 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김원택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참 좋습니다. 즉 북한이 미리 포기하는 미래 중에서 핵심 중 하나가 아마 4차 산업, 미래 산업 같습니다. 북한도 그 단번 도약을 하고 싶다 이야기하니까 물론 아마 아직 구체적인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능성 있는 옵션 중에서 이런 4차 산업의 남북한 시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박경섭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통합을 목표로 삼게 되면 과연 주민 생활 개선될까? 네, 그런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개성공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개성공단 사업의 가장 결정적 문제 중 하나가 임금 직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점을 놓친 거죠. 근데 임금을 직불하게 되면 이 북한 주민의 생활 도움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이제 텍스를 떼가더라도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돈이 자기 것이다 하는 그 소유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게 북한 변화의 촉매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협을 한다 그러면 예전의 경협을 되풀이가 아니라 훨씬 더 발전된 스마트 경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조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 변화를 유도해내는 거죠. 특히 제가 다른 교수를 연구해 보니까 북한에서 시장 활동한 분들은 안 한 분들에 비해서 자본주의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합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됩니다. 자본주의 쪽으로. 이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협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일숙 선생님께서 안정의 이유가 뭐냐? 이것도 몇 시간 답변이 필요한 질문 같은데요. 아마 정치적 통제력 면에서는 제가 연구한 어떤 사회주의보다도 북한 체제가 강구합니다. 소련 KGB, 동독 게슈타포 이런 것 훨씬 더 이 정치 통제를 강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안정이라고 보이는 그 표면 가운데서 아마 밑에 상황은 매우 복잡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관찰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밑에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그 복잡한 상황을 관리하느라고 아주 스트레스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심층적인 내부의 변화의 동학이랑 그다음에 겉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 상태하고를 좀 연관지어서 또 어떤 면에서 별도로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정진홍 선생님 물어보신 개성공단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개성공단을 우리가 만약 경협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즉 제재가 풀리게 되면 어떤 제재를 풀지 이제 국사가 결정해야 되겠죠. 북한 비핵화에 맞추어서 할 텐데 예를 들어 영변 같은 경우가 북한 비핵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라 그러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풀어야 되겠죠. 그게 뭘까? 저는 하나의 중요한 옵션이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하게 하자는 거죠. 임금을 지불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일종의 돈벌이 섬이 아니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적으로 혹은 또 정치적으로 이제 그러한 루트를 많이 만들어서 필요합니다. 그런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주 좋은 질문들이 많았는데 시간 제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세션 발표를 맡아주신 김병인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양문수 교수님, 최원주 박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세션과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